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선 쓰레기 취급받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이 이 낯선 땅에선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쓰레기 마을, 인도네시아 캄풍 라마. 이곳에선 아이들이 분리수거가 뭔지도 모르고 자랍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이 마을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엔 한국이라는 이름을 증오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쓰레기가 황금이 되고 오해가 희망으로 바뀐 이야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클레어 르브랑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저를 차갑다고 하기도 해요. 이번에 UN 산하 NGO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외곽의 캄풍 라마 마을에 파견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자카르타 외곽은 참혹했어요.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로 판자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캄풍 라마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절망이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고 발밑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마을 이장 파크 바페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마을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3톤이 넘는다는 것.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냥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건 시멘트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입니다. 감성적인 접근은 의미가 없다고 봤죠. 쓰레기 소각장을 짓든지 매립지를 조성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든 NGO든 누가 와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냉소적으로 대했죠. 특히 젊은 청년 아르마는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가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기억이 떠올랐어. 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가족이 망했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첫 번째 주민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쓰레기산을 감성으로 어떻게 치우겠느냐고 말입니다. 현실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밤에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도 결국 실패로 끝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너무 많은 NGO가 이곳에 와서 희망을 주고 떠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엔 여전히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돌아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흐르는 더러운 물, 악취를 참으며 생활하는 주민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모든 것이 암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게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예감이 맞았다는 걸 저는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국제원조팀이라고 적힌 밴 세대였어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다른 나라 팀이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용식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왜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용식은 저에게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추가적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행동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드론을 띄워서 마을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특히 한국계 인도네시아어 통역관인 이수민이라는 여성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죠. 감정팔이 원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과 시설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수민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접근한다고, 그게 우리 방식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진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돈과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한국팀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김용식과 그의 팀원들은 매일 아침 일찍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분류 방법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아이들이 한국팀 주변에 모여들면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만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냉소적이었는데 한국팀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그런 아르만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용식이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전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면 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은근히 비추면서 말이죠. 김용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참여라고 강조했죠.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감은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마을 곳곳에 작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간단한 분류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한국팀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잭 펠로우즈라는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국제개발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선배였죠. 잭은 저를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팀과 협업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원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죠. 저는 잭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과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한국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아르만과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은 인간보다 데이터를 더 믿는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고 숫자로만 판단한다고 비판했죠. 그 말이 저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아르만에게 반박했어요. 감정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르만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팀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셨어요. 그 후로 평생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만 접근한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을 볼 때마다 어딘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판단이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당연히 예산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식은 즉시 자신의 차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차나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김용식을 만났을 때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사람의 눈을 보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한국팀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민과도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줬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도 지금의 캄풍 라마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했던 시기가 바로 그 힘든 시절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아버지의 실패가 한국 탓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제게 조언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제 신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팀에 대한 제 시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감정과 진정성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돈과 기술이 답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내장, 충격 쓰레기로 돈을 번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김용식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재활용 시스템을 보자는 것이었어요. 아르만과 마을 대표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르만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나라에 제가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의 한 고물상이었습니다. 김용식은 우리를 작은 골목길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정리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계산기와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폐지를 20kg 정도 모으면 2만 원을 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거든요. 아르만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디서 파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다음 날 새벽 5시, 김용식은 우리를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해서 내놓고 있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거해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꼼꼼히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재활용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페트병 하나가 몇 번이고 재활용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죠. 업체 관계자는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시스템이라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완전한 체계였습니다. 아르만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한국팀이 캄풍 라마에서 하려던 일이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한국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을 대표인 파크 바페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김용식은 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했던 1980년대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가능성을 몰랐던 게 아니라 너무 이른 시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달라 보였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김용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해했다고 했어요. 진짜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식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한국을 몰랐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캄풍 라마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주민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5장 혼돈 변화 안 속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쓰레기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말했죠.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과 여기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다며
그런 복잡한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분명 가능한 일인데 왜 믿으려 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르마는 저를 지지해줬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잭 펠로우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민들 앞에서 한국팀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원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떠날 거라고 주장했죠. 잭은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투자해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월급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잭의 제안이 더 확실해 보였어요. 당장 돈이 되고 일자리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시스템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식과 한국팀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잭의 방해 공작도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김용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쇼가 아니라 성과를 만든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것이 한국의 방식이라고 강조했죠.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인내의 결과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안전한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더 큰 가능성에 도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함에서 오래된 한국 지도를 꺼내봤어요. 아버지가 사업 준비하면서 보던 그 지도였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의 실패는 제 시선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견을 그대로 물려받아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어렵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회의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시도해보자고 말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일부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잭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비현실적인 꿈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신념이 확고해진 상태였거든요. 수민이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구 원조 관계자가 한국의 방식을 인정해줬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만도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도 분명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록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심을 굳인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야 했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씩 만나 대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죠. 가장 먼저 설득한 건 마을의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엄마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봤다고 할머니가 폐지로 한 달에 60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점차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호응이 좋았어요. 아르만도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한국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수민과의 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를 모두 구사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핵심 역할을 했어요. 저는 수민을 통해 한국의 세세한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용식은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마을의 일부 구역에서만 먼저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성공하면 점차 확대하고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접근이었죠. 드디어 시범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30가구 정도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한국팀은 작은 분리수거함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분류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김용식과 팀원들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교육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을 학교와 협력해서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쓰레기를 분류하고 재활용품을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점차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수민이 말한 대로 한국은 교육부터 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구역의 쓰레기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분류도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리된 재활용품들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김용식이 인근 도시의 재활용 업체와 연결해줬습니다. 처음으로 마을에서 쓰레기로 수익이 발생한 순간이었어요. 주민들이 흥분했습니다. 정말로 쓰레기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한 가구당 한 달에 5만 루피아 정도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성공 소식이 퍼지자 다른 구역 주민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준 진짜 기술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르만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는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잭 펠로우즈는 여전히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그의 말을 예전처럼 믿지 않았어요. 직접 성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용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믿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김용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을이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제7장 반전 우리가 재활용 1위 마을이라고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30가구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마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쓰레기 양의 감소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3톤씩 나오던 쓰레기가 이제는 1톤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깨끗해졌죠.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쓰레기를 보면 자동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부모님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서 캄풍 라마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을의 재활용 성과가 정부 차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환경부 관리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환경부 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캄풍 라마가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재활용률 1위 마을로 선정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있던 이곳이 말입니다. 주민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나이 든 분들도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해낸 일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습니다. 아르마는 정말 환경부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받아 특별 채용된 거예요. 그는 이제 다른 마을로 이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저와 아르만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생겼어요.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한편 잭 펠로우즈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제안했던 소각장 프로젝트에서 부패 혐의가 드러난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제게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만약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큰 피해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용식과 한국팀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거든요. 김용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캄풍 라마가 한국형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마을이 이제는 시스템을 수출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인근 국가에서도 우리 마을을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대표인 파크 바페가 기념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한국형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수출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민도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주목하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용식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도 이제 한국을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감정과 진정성의 가치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죠. 그날 밤 마을을 바라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쓰레기 덤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아르만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람들의 노력과 한국의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캄풍 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예산을 지원해 마을 중앙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 이름은 대한민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우정공원이었습니다. 공원 조성식 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대사가 직접 참석했고 프랑스 영사관 관계자들도 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까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쓰레기가 황금이 되다 한국형 모델 캄풍 라마. 그 글귀를 보며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김용식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는 캄풍 라마가 이제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노력, 그리고 국제협력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절망적이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팀과 만나면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강조했죠. 아르만도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 캄풍 라마 모델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어요. 벌써 50개 마을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행사 후 저는 혼자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분리수거함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재활용 전문가가 다 됐어요. 외국 방문객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설명해주는 작은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쓰레기 은행의 수익도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1억 루피아가 넘는 수입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마을 공동시설도 개선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한국 지도를 발견했어요. 그 지도를 펼쳐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실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앞선 시대에 그 나라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용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덕분에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저는 오히려 김용식에게 고마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을 통해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수민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베트남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한국형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됐거든요. 김용식은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팀을 위한 감사 모임이었어요. 파크 바페 이장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국이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외쳤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우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아르만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사람을 믿는 나라였다고 말입니다. 시스템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캄풍 라마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던 절망의 마을이 이제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하루 3톤의 쓰레기가 나오던 마을에서 이제는 한 달에 1억 루피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진정성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증오하던 클레어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는 나라였다고 말이죠. 편견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캄풍 라마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쓰레기가 황금이 되다 한국형 모델 캄풍 라마. 그리고 주민들은 오늘도 외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진심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휴게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